안녕하세요. 불꽃 사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40세 여성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약속했는데 그 사람의 집안과 여러분의 집안이 절대 합쳐질 수 없는 원수지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결혼을 포기하는 것도 사랑의 힘으로 결혼을 밀어붙이는 것도 어려운 선택일 거예요.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알게 되겠지만 남편과 저희 집안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로 엮인 악연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결혼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지만 그러기에는 남편에 대한 저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에 서로에게 쌓인 안 좋은 감정들은 제가 나서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강행했어요. 처음에는 제 생각대로 시댁과 친정은 서로 화해를 했고 제 결혼 생활은 꽃길만 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가 문제였어요. 시누이는 겨우 진정된 두 집안의 관계에 어이없는 짓을 하면서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년이 저지른 말도 안 되는 짓을 생각하면 분이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시누이뿐만 아니라 남편도 제게 인간이 해서는 안 될 더러운 짓을 저질렀어요. 시누이와 남편 때문에 저와 제 동생은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지금은 과거의 일이라서 마음이 안정되었지만 그때 받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저는 한때 공황장애 판정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왜 제 시누이 때문에 제 남동생의 가정이 파탄이 나버렸을까요? 지금부터 제 친정과 시댁이 어떻게 지독한 악연을 맺게 되었는지 기가 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아버지와 결혼을 하기 전부터 분식집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분식집에서 일을 도와주는 알바를 하셨는데 그때 아버지를 만나게 되셨다고 합니다. 엄마의 집안은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모두 가장이었던 외할아버지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시면서 생계를 외할머니 혼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외할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셨는데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어이없는 일을 당하는 바람에 비명횡사하게 되셨어요. 외할아버지가 일을 하던 건설 현장의 감독은 성격이 아주 난폭했고 인부들에게 욕이나 말을 함부로 했고 자기 기분이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주먹질도 서슴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부들 사이에서 현장 감독은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존재여서 그가 다가오는 발소리나 누군가에게 고함을 지르는 소리만 들어도 모두 그 자리를 피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할아버지와 현장 감독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날은 아침부터 날씨가 잔뜩 흐려 있었는데 인부들이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건물 밖에서 일하던 인부들은 모두 철수해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지만 점심시간이 지나도 비가 그치지 않자 모두 연장과 장비를 정리하고 일을 마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 감독은 집에 가려고 하는 인부들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해요. 이것들이 미쳤어? 누구 허락을 받고 일을 마치려고 하는 거야? 당장 작업 다시 시작해! 인부들은 모두 어이가 없이 벙찐 표정으로 서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감독이 시킨 작업은 건물벽에 타일을 붙이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밖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작업이 힘들기도 했고 물기가 있어서 타일을 붙이면 불량이 날 게 뻔했어요. 그래서 인부들 중에서 고창격인 외할아버지가 나서서 조용히 감독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감독님, 비가 오면 외벽에 타일을 치는 거 못합니다. 그건 감독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작업은 마치도록 하죠. 그 말에 감독은 바로 외할아버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 자식이 네가 감독이야? 시키면 시킨 대로 할 것이지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너 죽고 싶어? 감독은 외할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지켜보던 인부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들 입을 모아서 오늘 작업은 안 되니 집에 가겠다고 했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의 인부들 전체가 감독에게 대항하니 감독도 어쩔 수 없이 작업 종료를 선언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외할아버지의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외할아버지와 인부 몇 명은 근처의 술집으로 가서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낮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인부들은 왜 감독이 비가 와서 작업이 불가능한데도 작업을 시키려고 들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감독은 물기 때문에 타일이 들떠서 불량이 나면 인부들을 닥달하려고 했고, 비가 그치면 다음날 같은 작업을 다시 시키면서 인부들을 골탕 먹이려고 들었던 겁니다. 작업 결과가 불량이면 인부들은 일당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부들은 자신들을 놀이객감 정도로 생각하는 감독을 욕하면서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식당 출입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술이 잔뜩 취한 감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는 바로 외할아버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더니 멱살을 잡아서 일으킨 다음에 식당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다고 해요. 감독은 덩치가 크고 힘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 때문에 인부들에게 망신을 톡톡히 당한 감독은 혼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려다가 밖에서 외할아버지를 발견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식당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그는 외할아버지를 끌고 나가서 마구 때렸는데 외할아버지는 넘어지면서 그만 벽에 머리를 부딪혀서 뇌진탕으로 돌아가시고 말았다고 합니다. 감독은 경찰에 체포되어서 구속이 되었지만 외할아버지는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가입해놓은 보험도 하나 없어서 외할아버지의 장례 비용조차 없는 형편이었죠. 그래서 가장이자 남편을 잃은 외할머니는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엄마를 키우기 위해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언제나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처지가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고등학생이 되자 알바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서 집안을 도와야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다른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자주 들리던 분식집의 여주인이 자기 가게에서 알바를 해보라고 먼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소영아, 기왕 알바를 할 거면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가게에서 일해. 내가 다른 데보다는 일당을 후하게 쳐줄 테니까. 여주인은 저희 외할머니와도 잘 아는 사이여서 외가의 형편이 어렵다는 걸 잘 알기에 일손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엄마를 알바로 써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엄마는 분식집에서 알바를 하면서 다른 고등학교에 다니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엄마보다 1년 선배였던 아버지는 친구들과 같이 분식집에 자주 들렸고 엄마와도 조금씩 친해졌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엄마에 대한 사랑을 담은 손편지를 써서 주었고 이심전심으로 아버지를 좋아하고 있던 엄마는 사랑을 표현한 시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글로 적어서 답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두 분은 로맨스 소설의 내용처럼 자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엄마가 고3일 때 엄마의 뱃속에 제가 생기고 말았던 겁니다. 임신 사실을 안 엄마는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워서 외할머니에게 임신을 숨겼는데 달이 차면서 불러오는 배를 언제까지 감출 수는 없었어요. 결국 임신을 알게 된 외할머니는 엄마를 추궁했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남자답게 자기가 저지른 일이니 엄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엄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를 낳자 아버지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버지 집안도 돈이 없고 넉넉하지 못해서 결혼식은 생략하고 월세방을 얻어서 동거래하는 것으로 신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운명의 장난인지 아버지 역시 외할아버지처럼 제가 초등학교를 막 들어갈 무렵에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마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택배 일을 하셨어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20살이란 젊다기보다는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된 아버지는 생계를 위해서 택배회사에 들어가서 선별 작업을 하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다가 택배차를 직접 몰면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택배 일을 하게 되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비참한 사고를 당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날도 새벽부터 바쁘게 일을 하던 아버지는 택배 트럭을 오르막에 주차하고 택배 상자들을 내리고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아버지를 덮쳤던 거예요. 오르막에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트럭은 뒤에 일하고 있던 아버지를 덮쳤고 아버지는 트럭 밑에 깔려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죽음도 외할아버지의 죽음 못지않게 슬프고 비참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분식집 여주인은 엄마에게 알바가 아니라 자기와 동업을 하자고 했어요. 여주인은 분식집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절반씩 나누자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엄마에게는 너무나 좋은 조건이었죠. 그래서 여주인과 엄마는 번갈아 가면서 분식집에 출근해서 일을 했고 수익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다 여주인의 건강이 나빠지자 그녀는 엄마에게 분식집을 맡아서 운영하라고 했어요. 여주인은 지병으로 당뇨가 있었고 신장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지병이 심해져서 일을 하는 게 힘에 부치게 되었던 겁니다. 소영아, 나는 아무래도 좀 쉬어야 되겠어. 그렇다고 가게를 팔기에는 아까우니까 네가 맡아서 계속 운영하고 수익만 생기면 조금만 나한테 줘. 여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가게를 처분해버리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지만 엄마가 걸렸던 거예요. 분식집을 팔아버리면 오랫동안 일을 해온 엄마는 당장 다른 일자리를 구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주인은 자기 딸 같은 엄마를 끝까지 보살피고 챙겨주려고 했어요. 여주인의 배려에 감격한 엄마는 분식집을 여주인에게서 넘겨받은 다음에 매달 수익의 대부분을 보증금과 임대료 형태로 여주인에게 주었어요. 저도 고등학생이 되자 학교를 마친 뒤에는 예전에 엄마처럼 분식집으로 가서 엄마의 일을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몇 해 전에 여주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분식집은 엄마의 것이 되었어요. 여주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은 오래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려서 여주인은 혼자나 다름없는 처지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이었던 분식집을 엄마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셨던 거죠. 엄마가 분식집을 물려받자 분식집이 있는 건물의 건물주는 엄마에게 유난히 잘 대해주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도 건물주는 엄마를 보면 표정이 달라지면서 한없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어느 정도 친해진 다음에 건물주는 대뜸 엄마에게 내가 말이야 딸 같아서 그러는데 말 놓고 편하게 대해도 되겠지? 라고 했답니다. 엄마는 적잖게 당황스러웠지만 건물주이기도 했고 나이도 아버지 뻘이라서 네 물론이죠. 앞으로는 편하게 대해주세요. 저도 딸처럼 모실게요 라고 대답했는데 그게 화근이 되었는지 건물주는 정말로 엄마에게 말을 놓으면서 편하게 대했어요. 엄마는 건물주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처지라서 동병상련이란 말처럼 딸 같은 엄마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서 잘해준다고 생각했는데 건물주는 엄마에게 다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19 꽃다운 나이에 저를 낳아서 아직 40대의 젊은 나이였어요. 그래서 환갑을 넘긴 건물주가 엄마에게 눈독을 들였던 겁니다. 엄마는 환갑을 넘긴 건물주가 딸 같은 자신을 넘보자 거리를 두면서 멀리했지만 건물주는 계속 엄마에게 추궁거렸어요. 어이구야 소영아 오늘은 왜 이제 나오는 거야? 내가 보고 싶어서 아주 미치는 줄 알았잖아. 건물주는 엄마가 분식집 문을 열기도 전에 가게 앞에 나와서 엄마를 기다렸어요. 엄마는 건물주에게 정중하게 부담스러우니까 앞으로는 가게 앞에 나와서 자기를 기다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건물주는 엄마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건물주는 매일 아침마다 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렸고 아침을 엄마의 가게에서 해결했어요. 어떤 날은 건물주가 장미꽃다발을 들고 있어서 엄마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엄마는 건물주가 주는 꽃다발을 그가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는 것으로 그에 대한 마음을 드러냈는데 건물주는 그런 건 아랑곳 없이 계속 엄마를 찝쩍거렸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대놓고 엄마와 연애를 하자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어요. 소영아, 우리 둘 다 혼자가 된 처지인데 다른 사람들 눈치 볼 게 뭐가 있어. 누가 그러더라. 외로운 건 숨기는 게 아니라고 말이야. 서로 외로운 사람끼리 의지하고 연애도 하면서 지내보자. 어때? 내 말만 잘 들으면 네가 손해볼 일 없을 거야.
건물주는 엄마에게 자기와 연인 관계로 지내게 되면 자기가 가진 재산을 나눠줄 수도 있다고 하면서 돈으로 엄마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그건 엄마와 어떻게든 잠자리를 같이 해보려는 건물주의 얄팍한 술수라는 걸 엄마는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건물주에게는 두 아들과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미 그들 사이에는 건물주가 세상을 떠나면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변호사를 통해서 공증을 받아 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니 설사 엄마가 건물주가 가진 재산이 탐이 나서 그와 연애를 한다고 해도 그의 자식들이 건물주의 재산이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넘어가도록 두고 보지는 않을 게 뻔한 일이었죠. 건물주의 유치한 희롱을 참고 무시하던 엄마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물주에게 더 이상 추궁거리면 경찰에 접근 금지 신청을 하겠다고 잘라 말했어요. 그러자 건물주는 표정이 굳어지더니 더 이상 엄마의 주위에 얼쩡거리는 일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방식을 바꿔서 엄마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건물주는 돈으로 엄마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했지만 엄마가 넘어오지 않자 갑질을 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건물주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트집을 잡아서 엄마에게 잔소리를 늘어놓았고 건물의 입주해 있는 다른 임차인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엄마를 왕따시키기도 했어요. 엄마는 10년이 넘게 한자리에서 장사를 해와서 정이 들었기에 어떻게든 건물주의 더러운 수작을 참고 견뎌보려고 했지만 엄마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하고 말았어요. 몇 달 동안은 건물주의 노골적인 애정 공세와 협박 그리고 괴롭힘에 시달리던 엄마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분식집을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새롭게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젊고 외모가 되는 엄마를 찝쩍거리는 건물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던 엄마는 자리를 옮기기로 결정한 거죠. 엄마는 여러 장소를 알아보았고 모기나 조건이 가장 좋은 건물을 골라서 분식집을 옮겼어요. 그런데 새로 옮긴 곳에서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건물주가 아니라 바로 옆에서 카페를 하는 젊은 여사장이 문제였어요. 엄마는 개업을 하면서 떡을 해서 건물의 상인들을 찾아가서 모두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사장은 첫 대면부터 엄마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아휴, 하필이면 분식집 나부랭이가 들어오는 거야. 싸구려 음식 냄새가 풀풀 풍기면 우리 커피 향이 전부 묻혀버릴 텐데 미치겠네. 그녀는 떡을 들고 찾아간 엄마의 면전에서 분식집 음식은 불결하고 싸구려라는 말까지 해서 엄마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분식집을 하는 엄마를 싫어하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먼저 쓰레기 배출 문제로 시비를 걸었어요. 아줌마, 쓰레기 봉투를 여기다 두면 어떡해요? 냄새가 우리 매장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당장 치워! 공교롭게도 그녀가 운영하는 커피숍 바로 앞이 건물과 상가에서 지정한 쓰레기 봉투 배출 장소였어요. 엄마는 정해진 장소에 쓰레기 봉투를 두는 것 뿐인데 그녀는 유독 엄마에게 쓰레기 봉투를 버리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엄마는 어이가 없어서 맞받아 쳤어요. 아니, 여기가 배출 장소로 정해둔 곳인데 어디다 두란 말이에요? 그건 내 알바가 아니고 하여튼 여기다 쓰레기 버리지 말아요. 알았죠? 정말 기가 막혀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테만 이래요? 내가 만만하게 보여? 뭐? 이 아줌마가 누구한테 반말을 짓거려? 당신이야말로 내가 만만해? 그녀는 엄마가 흥분해서 말을 놓자 그걸 꼬투리로 잡아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와 그 여사장은 이사를 온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녀의 반격이 시작되었어요. 카페 여사장은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 실외 배너 광고판을 세우는 겁니다. 엄마는 통행이 불편하니 치워달라 했고 그녀는 길거리를 전세 냈냐고 따지면서 왜 시비를 거냐, 절대 못 치운다고 하면서 맞받아 쳤어요. 만약에 이 배너 광고 건드리면 내가 당신 영업방해로 고발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녀는 엄마를 고발하겠다고 협박질까지 했어요.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이제는 제가 그녀와 싸우게 되었어요.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엄마를 함부로 대하면서 협박까지 하자 저는 카페로 찾아가서 그녀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팔짱을 끼고 저를 가사롭다는 듯이 노려보았어요. 참나, 이제는 딸까지 나서서 주접을 떨어대네. 사과 같은 건 못해. 어쩔래.
그녀가 뻔뻔스러운 태도가 제 감정을 건드렸고 저도 화가 나서 막말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다 감정이 격해지고 언성이 높아졌고 나중에는 서로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희들이 싸우는 소리를 들은 엄마와 주변 상인들이 달려와서 말렸고 저는 분한 마음을 씩씩거리면서 겨우 달랬어요. 그날 이후로 엄마와 저는 그녀와 되도록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어쩌다 마주쳐도 인사는 고사하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녀는 아주 싸움닭이었고 근처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녀와 한 번은 부딪혔던 경험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성격이 아주 더럽고 이기적인 여자였어요. 심지어는 건물주인 할머니까지도 그녀에게 손을 들고 말았다고 합니다. 분식집에 놀러온 건물주 할머니는 카페 여사장에 대한 말이 나오면 손사래부터 쳤어요. 어휴, 내가 살다가 그렇게 제멋대로인 년은 처음 봤어. 아주 지독한 년이야. 그녀는 건물에 입주하면서부터 할머니와 마찰을 빚었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도 건물주인 할머니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원래의 계획을 바꿔서 마음대로 해버렸고 임대료도 몇 달씩 미루기도 해서 할머니와 자주 다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상가의 골칫덩어리이자 공공의 적으로 낙인이 찍혀있는 여자였어요. 나이도 어린 그녀는 늘 엄마에게 시비를 걸었고 서로 불편한 관계를 풀지 않고 앙숙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제가 직장에 취업이 되면서 저는 그녀와 얼굴을 마주대하는 일은 없어졌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몇 군데 회사에 지원을 해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엄마의 분식집 일을 거들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녀와 매일 얼굴을 봐야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그 재수없는 여자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여전히 매일 그 여자와 붙어 지내야 하는 엄마가 걱정되기는 했어요. 저는 회사에 들어가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영업부에 배치되어서 일을 시작했고 주로 회사와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래처들과 제품을 고객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대리점들을 찾아다니면서 관리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신입사원인 제게 영업부의 선배들은 제대로 업무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거래처나 대리점을 관리하는 요령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제가 물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 몸으로 때우면서 부딪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사무실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을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 선배들은 한결같이 영업의 요령 같은 건 없고 그저 몸으로 부딪혀서 실수를 하면서 깨달아 나가라는 말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가르침대로 매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제가 맡은 구역을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돌아다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선배들의 말대로 영업과 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제 신경에 거슬렸어요. 그는 제가 관리하는 거래처의 직원이었어요. 그는 첫 만남부터 제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길 담당하게 된 정경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는데 그는 저는 쳐다도 보지도 않고 자기 일만 했어요. 신입이라고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는 그의 태도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처리할 때도 그는 여러 가지로 트집을 잡고 잔소리를 늘어놓았어요. 이 서류는 여기가 잘못되었다. 이 문서는 양식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작성해야 하라 하면서 마치 제 상급자처럼 굴었어요. 처음에는 햇병아리 주제라서 그가 시키는 대로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하게 되자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저를 자기 아랫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그의 태도에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난 저는 그와 말다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정대리님, 왜 사사건건 저를 무시하고 아랫사람 취급하면서 업무를 지시하는 거죠? 제가 아직 경력이 모자라긴 하지만 정대리님 부하 직원은 아니잖아요. 제가 화가 나서 작심하고 그에게 따지자 그는 전과는 다르게 부드럽게 웃으면서 모두 저를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까다롭게 굴었다고 했어요. 경미씨, 회사에서는 아무도 업무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죠.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태도가 경미씨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경미씨를 배려해서 하루라도 빨리 업무를 익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잔소리를 하고 서류도 까탈스럽게 확인했던 겁니다.
그는 저를 배려해서 업무에 도움이 되라고 일부러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성가시게 굴었던 거예요. 저는 그제서야 그의 진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 뒤에도 그는 항상 자세하게 제가 처리해야 될 업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알려주었어요. 그는 애정 넘치는 배려 덕분에 저는 일하는 게 한결 수월해졌어요. 처음에는 제가 오해를 해서 싸우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이 든 저희들은 서로에게 사랑을 느껴서 서로 사귀게 되었어요. 저희들이 사귄다는 소문은 사람들의 입을 타고 빠르게 번졌고 회사 동료들은 언제 결혼할 거냐고 물었어요. 저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한 가지 문제는 저희 회사의 경우에 여직원은 결혼을 하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강요하진 않았지만 모두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팀장도 제게 경미씨 결혼할 거면 미리 말해줘. 다른 직원 구해야 하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결혼을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몇 년은 더 직장 생활을 할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연애도 할 만큼 했는데 결혼을 미룰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빨리 결혼을 하자고 했죠. 그 문제로 남편과 오랫동안 상의를 하다가 저는 직장보다는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결심한 제게 너무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서 저희 엄마와 원수처럼 지내는 카페 여사장을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녀는 남편의 여동생이었어요. 저를 본 그녀도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죠. 남편과 시어머니도 저희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난 다음에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가 천반직축으로 날뛰면서 함부로 설치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어떻게 넌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부 원수처럼 지내냐? 시어머니는 시누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면서 억울하다고 했어요. 엄마,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여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단 말이야. 주둥아리를 확 찢어놓기 전에 입 닥쳐. 네가 행실을 어떻게 했는지 안 봐도 뻔해. 당장 새 얘기하고 사부인한테 사과드려. 뭐? 내가 왜 사과를 해? 잘못한 사람은 저 여자란 말이야. 아니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 여자라니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너 때문에 네 오빠 결혼이 파탄나는 꼴을 보고 싶은 거야? 당장 사과해 이년아. 시어머니는 벼락같이 호통을 치더니 시누이의 등짝을 손바닥으로 소리가 나도록 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싫다는 시누이에게 호통을 치면서 제게 사과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시누이의 거칠고 괴팍한 성격은 시어머니를 그대로 닮은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한성가라는 여성이라서 시누이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고함을 질렀고 시누이도 엄마에게 지지 않았어요. 다음날 시누이는 엄마에게 정중하게 그동안 죄송했다고 사과를 했어요. 엄마는 시누이의 사과를 웃으면서 받아주었고 앙숙처럼 지내던 저희들은 화해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결혼 후에 다른 직장을 구할까 생각도 했지만 시어머니가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애를 가질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내리셨어요. 네가 나가서 일해봐야 몇 푼이나 번다고 그러니 집에서 조용히 살림이나 하면서 애나 낳아서 키워.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애를 가지기 전까지는 사회생활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바로 표정이 확 변하면서 언성을 높이셨어요. 며느리는 시애미가 말하면 고개 숙이고 따르면 되는 거야. 어디서 말대답을 하면서 맞서려고 들어. 긴 말 할 거 없고 밖으로 놔둘 생각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신경 써. 시어머니는 누구라도 자기 말에 반대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왕이었고 누구라도 그녀의 말에 따라야 했습니다. 모든 일이 자기 생각대로 되어야 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어머니는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않고 바로 거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셨어요. 그러니 결혼 후부터 저는 직설적이고 다혈질의 시어머니 밑에서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제게만 잔소리와 간섭을 하는 게 아니라 시누이와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 시누이는 입버릇처럼 시어머니에게 시달리지 않으려면 빨리 시집을 가서 이 집을 탈출해야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시누이는 카페를 하고 있으니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간섭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었지만 전업주부인 저는 꼼짝없이 하루 종일 시어머니에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시누이는 장사를 핑계로 카페로 가버렸고
저 혼자 시어머니 잔소리를 온몸으로 받으면서 음식부터 모든 준비를 혼자서 해야 했어요. 너는 동작이 왜 이렇게 굼뜨고 느려? 해야 될 일이 태산처럼 쌓여있는데 빨리 움직이지 못해? 시어머니는 다혈질의 급한 성격이라서 꾸물거리는 꼴을 잠시도 보지 못했어요. 결혼한 여자들이라면 누구나 명절을 몸소리치도록 싫어하지만 제 경우는 더 심했습니다. 명절 며칠 전부터 시어머니의 간섭을 받으면서 명절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져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1년을 보내고 제가 애를 가졌을 때 남동생이 군대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동생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군대를 갔어요. 제대를 한 동생은 공부를 해서 건축 관련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자격증 준비를 하는 동안 동생은 엄마의 분식집에 나와서 일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고질병으로 가지고 있던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어서 오래 서 있지 못한 상황이어서 누군가 주방 일을 맡아주는 게 필요했는데 동생이 당분간 엄마를 돕겠다고 나선 거예요. 남동생은 군대에서 취사병으로 근무를 했거든요. 그는 군대를 가기 전에도 남자였지만 요리하는 걸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여자인 저보다 음식이나 요리를 잘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엄마와 같이 분식집에서 일하게 되면서 시누이와 동생이 앙숙이 되어서 자주 싸우게 되었습니다. 시누이는 사돈이라고 봐주는 경우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로 다투면서 감정이 상했는데 시누이와 동생은 나이가 동갑이어서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지지 않으려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쿨하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 깨끗하게 해결될 일이었지만 둘 다 죽어도 상대방에게 굽히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 중간에 끼인 제 입장만 아주 난처해지게 되었죠. 시누이는 집에 오면 제가 들으라는 듯이 동생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어요. 그럴 때는 시어머니도 시누이 편을 들어주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을 설득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그냥 두었다가는 시누이 때문에 다시 한번 집안이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동생에게 먼저 시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잘 지내라고 했지만 동생도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누나, 나는 사과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야. 그런데 내가 왜 숙이고 들어가면서 사과를 해? 경수야, 나를 봐서 한 번만 져주면 안 되겠어? 내가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 제가 거듭 부탁을 하자 동생은 시누이와 화해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제가 나서서 둘을 화해시켰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누이와 제 동생이 사귀게 된 겁니다. 싸우다가 정든다는 말처럼 화해를 한 다음에 서로 자주 마주치다 보니 정이 들었던 거죠. 동생은 목표로 했던 건축사 자격증을 따서 건설회사에 취업이 되었고 둘은 몇 달간의 연애를 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성격이 불같은 시어머니만 아니면 모든 게 만족스러운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동생이 제게 전화를 해서 할 이야기가 있으니 만나자는 말을 했어요.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동생은 일 때문에 지방으로 장기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도 동생은 한 달째 지방에 머물면서 공사를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서울 본사에 올라올 일이 있는데 그때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서울에 오는 김에 저를 만나고 가려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동생을 만났는데 동생의 표정이 아주 어두웠어요. 마치 세상 걱정을 혼자 다 짊어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경수야, 너 무슨 걱정 있어?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제가 묻자 동생은 굳은 표정으로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누나, 아직은 그냥 추측인데 수연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 동생은 시누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말을 했어요. 아직 신혼이지만 동생은 출장 때문에 시누이와 떨어져 지내는 날이 많았고 공사가 있으면 장기간 출장을 가서 주말에도 서울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도 동생은 시누이가 바람을 피울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본사에 있는 동료를 통해서 시누이가 다른 남자와 깊은 관계일 거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동료가 시누이의 불륜을 알게 된 건 시누이의 내연남이 바로 동료의 친구였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동생의 동료는 동창 모임에 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얼마 전에 새로운 파트너가 생겼다고 자랑을 했답니다. 2달 전부터 새로운 파트너가 생겼어. 남편이 출장 자주 가서 외롭다고 해서 내가 챙겨주기로 했지. 그 친구는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는데 총각 시절부터 여러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고 해요. 결혼을 한 뒤에도 여전히 한 여자에게 만족을 하지 못하고 아내 몰래 내연녀를 두고 이중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했어요. 친구의 바람길을 알고 있는 동료는 그러다 마누라한테 들키면 인생 끝나는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충고를 한 다음에 어떤 여자인지 얼굴이나 보여달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친구는 내연녀의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바로 신우이였던 겁니다. 결혼식장에서 본 회사 동료의 아내가 친구의 내연녀라는 걸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그는 동생에게 조심스럽게 사실을 말해주면서 지금부터라도 신우이를 잘 감시하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 말로는 수연이가 바람을 피우는 게 확실한데 확실한 증거가 없이 무작정 따질 수는 없잖아. 나는 일 때문에 지방에서 지내야 하니까 누나가 나 몰래 수연이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살펴봐줘. 동생의 말을 듣고 저는 멘붕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신우이가 유부남과 정을 통하고 있었다니. 믿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은 동생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선 동생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가 신우이를 잘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동생이 공사 현장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간 다음에 저는 신우이의 집을 자주 들리면서 그녀를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신우이의 집은 제 친정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친정엄마가 몸이 불편하셔서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면서 돌봐드려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왔어요. 그리고 엄마의 분식집에도 다시 나가면서 신우이의 바로 옆에 붙어서 늘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우이와 내연남의 은밀한 관계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내연남은 신우이의 카페에 자주 들리는 단골 손님이었고 신우이에게 반한 바람기 많은 내연남은 신우이에게 접근해서 내연관계를 맺었던 겁니다. 그는 카페에 들려서 신우이를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생이 지방에 있다는 걸 안 다음에는 대담하게 신우이의 아파트에 찾아오기도 했어요. 저는 도를 넘은 신우이의 행동에 분한 마음이 들었지만 둘의 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잡은 다음에 동생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동생은 제가 보내준 불륜에 대한 증거들을 보고 다음 달에 공사가 끝나면 서울로 올라가서 신우이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신우이도 문제지만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 철면피 같은 내연남도 그냥 둬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신우이 내연남의 아내의 연락처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동생은 처음에 신우이의 불륜을 알려준 동료를 통해서 내연남 아내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여러 날을 고민을 했지만 그의 아내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문자를 보내서 그녀의 남편의 불륜에 대한 증거들을 보내주었어요. 그러자 그녀는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단짝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지는 않아서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얼굴은 기억이 났어요. 그녀도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10년이 넘게 헤어졌다가 남편의 불륜 때문에 고등학교 동창을 다시 만나게 되다니 참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를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반갑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네. 참 묘한 게 인생이야. 그래, 어쨌든 다시 만나서 반갑다. 앞으로는 자주 연락하고 지내자. 그리고 네가 보내준 사진은 잘 받았어. 그런데 나는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별로 신경 안 써. 그녀는 자기 남편의 불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녀도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뭐 우리가 서로 바람을 피우는 거 인정하자는 약속 같은 거 한 적은 없어. 그냥 프리하게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 내가 바람 피운다는 거 남편은 몰라. 아마 남편도 자기가 바람 피운다는 걸 내가 모른다고 생각할 거야. 그렇지만 몇 달 전부터 남편이 뭔가 수상하다는 건 느끼고 있었어.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그냥 덮어주고 지냈던 건 자기도 내연남과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넌 남편이 내 시누이랑 더러운 관계를 맺고 있는데도 괜찮다는 거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처럼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으니까 남편도 바람을 피워도 좋다는 건 아니야. 기분이 나빠. 하지만 이혼을 해서 가정을 깨고 싶지는 않아. 나는 그냥 지금 이대로 지내고 싶거든. 그녀는 남편이 가정을 깨지 않는 한 자기가 먼저 이혼을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시누이의 분류는 저와 동생이 알아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지만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는 법이라고 생각했고 남편의 문제는 그녀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한 달 뒤에 지방에서 돌아온 동생은 시누이에게 불륜을 추궁했고 시누이는 확실한 증거 앞에서 모든 걸 인정했어요. 딸의 불륜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아이고 이런 미친년을 봤나, 나가 죽어라 이거사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시누이를 마구 때렸습니다. 남편도 어떻게 유부녀가 바람이 날 수 있냐고 시누이를 몰아세웠어요. 시누이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라서 그저 동생에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동생은 시누이와는 부부관계로 같이 살 생각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고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시누이는 카페까지 정리해서 동생에게 위자료를 마련해줘야 했죠. 시누이의 불륜은 시댁과 친정 식구들 모두에게 씁쓸한 기억을 남기고 마무리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남편의 불륜을 알려주었던 동창이 같이 밥을 먹자고 연락을 했어요. 동생이 이혼을 한 뒤에 저도 마음이 심란하던 참이라서 그녀를 만나서 같이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서 바람을 쐬었어요. 그리고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녀도 시누이가 이혼을 당했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내 인생이 중요하지. 남이 어떻게 사는지 별로 관심은 없어. 그녀는 정말 쿨하고 뒤끝이 없는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전화가 왔어요. 발신자를 본 그녀는 그 사람이야, 여기 오라고 할까? 라고 했어요. 그녀의 내연남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그를 저희들이 있는 식당으로 부르겠다는 겁니다. 저는 친구의 내연남을 만나는 일이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내연남에게 오라고 해버렸어요.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가 식당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온 남자는 제 남편이었어요. 내연녀를 만난다는 생각이 들떠서 활짝 웃으면서 식당 안에 들어온 남편은 저를 보자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저희들 세 사람 사이에는 폭풍 직전의 고요함처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테이블 위에 있던 물잔을 들어서 친구, 아니 남편의 내연녀에게 끼얹고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동생이 바람이 났을 때 그게 인간이 할 짓이냐고 몰아세우더니 너는 뭐야? 내 친구랑 바람을 피워? 이 더러운 자식아. 남편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내연녀를 노려보면서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말라고 쏘아붙이고 식당을 나왔어요. 남편은 그녀를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같은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친해지다가 결국은 내연관계로 되고 말았다고 하면서 어쩌다 저지른 실수라고 말하면서 용서를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어설픈 참회만으로 그가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주기에는 제가 느낀 배신감이 너무나 컸어요. 딸에 이어서 아들마저 불륜의 늪에 빠져서 이혼을 하게 되자 시어머니는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내가 너를 볼 면목이 없구나. 어쩌다 집안이 이 지경이 되고 말았을까. 정말 미안하다. 지금까지 기세등등하게 큰 소리치던 시어머니가 고양이 앞에 쥐처럼 제게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넋이 나간 건 친정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에 이어서 딸까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고 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오자 엄마는 기가 막힌 표정을 지으셨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시댁과 저희 집안은 처음부터 엮여서는 안 되는 악연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과 시누이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버린 누나와 남동생. 아마 벼락을 2번 연속으로 맞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라 생각해요. 마음이 여린 제 동생은 이혼의 상처를 극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다른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만 저는 아직 재혼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른 인연이 제 앞에 나타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 딸을 보면서 혼자 살아갈 생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